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욕구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신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전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같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나요? 휴게소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했다.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막상 직접적인 제안을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 남자는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산뜻한 옷차림에 핸섬해 보였다. 나도 싫지는 않았기에 단숨에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한수연이에요. 나는 거짓 이름을 말했다. 우리가 탄 관광버스는 강원도로 향하는 중이었고 이 휴게소는 중간 휴식지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유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모임에 처음 참여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내 진짜 이름은 박은혜. 올해 59이다. 30년 전 남편 정우와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다. 아들은 작년에 결혼했고 딸은 아직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8년 전까지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지만 정호가 당뇨 합병증으로 조기 은퇴하면서 가게도 정리했다. 처음에는 남편 돌보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정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일상이 너무나 무료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재활치료와 독서로 하루를 보냈지만 나는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저녁이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살아 이야기를 보며 한숨 짓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비어있는 침대가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 미선이를 만났다. 동창회가 끝나고 둘이 차를 마시는데 미선이가 갑자기 물었다. 은혜야,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니?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남편 돌보고 집안일 하고. 뭐, 별거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더 바삐 움직여야 건강하지. 미선이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혹시 자유여행 들어봤어? 자유여행. 그게 뭔데? 우리 같은 또래의 중년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이야. 이름, 직업, 가족관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거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랄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미선이의 설명을 들을수록 묘한 호기심이 생겼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살아온 나에게 나 자신을 찾을 기회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 2주 동안 고민했다. 매일 밤 정호가 잠든 후 미선이의 제안을 곱씹었다. 결혼 생활 30년, 남편을 속인다는 죄책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그저 의무와 책임으로만 채워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미선이에게 연락했다. 미선아, 나야. 너 결정했구나. 응, 한 번만 가볼게. 잘했어. 우리 이번에 신나게 기분 풀고 오자. 오늘 아침 정우에게는 대학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이라고. 정호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잘 다녀와라며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미소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서울역에서 미선이와 만나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갔다. 그곳에서 관광버스로 갈아탔는데 버스에는 이미 20명 남짓의 중년 남녀가 타고 있었다. 모두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참가비는 여성 3만 원, 남성 6만 원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아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진행자가 설명했다. 버스에서 창가 쪽은 주로 여성들이, 복도 쪽은 남성들이 앉았다. 미선이는 앞쪽에, 나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출발한 지 얼마 후 강민호라는 남성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진행자의 간단한 게임, 시간을 통해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건축사라고 했고 3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처럼 보였다. 그리고 지금 휴게소에서 오늘 밤 같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나요? 그가 저녁 이후의 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이다. 그냥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제안했다. 좋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죠. 강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이가 다가왔다.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다른 분과 대화할 수 있고. 다시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강민호가 작은 초콜릿을 건넸다.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버스는 계속 산길을 달렸고 점점 저녁이 가까워졌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 단지였다. 가을의 마지막을 붙잡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59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 진행자가 안내했다. 객실은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저녁 식사는 8시부터 바비큐 파티로 진행되고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나는 205호를, 강민호는 옆방인 206호를 배정받았다. 짐을 풀고 혼자 방에 남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실감했다. 손이 떨렸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후 미선이가 문을 두드렸다. 어때? 괜찮아? 응. 근데 너무 긴장돼. 자연스럽게 생각해. 오늘 하루뿐인 거야.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박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 저녁 시간이 되자 펜션 뒷마당의 바비큐 파티장에 모였다. 고기 굽는 연기와 함께 은은한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었다. 미선이는 어느새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강민호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와인 한 잔 드릴까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그는 20년간 건축사로 일하며 주로 주택 설계를 해왔다고 했다. 3년 전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사진과 등산을 취미로 즐긴다고 했다. 수연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꽃집을 했었어요. 8년 전까지요. 진짜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남편이 아파서 가게를 정리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남편분 돌보느라. 그래도 해야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래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그냥 한 여성으로서. 저녁이 무르익을 무렵 진행자가
음악을 크게 틀고 자유시간을 선언했다. 일부는 신나게 춤을 추었고, 일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산책할까요? 강민호가 제안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펜션 주변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가을의 쌀쌀한 밤 공기가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수연 씨,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저도요. 솔직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산책을 마치고 각자 방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네, 좋아요. 내 방에서 우리는 미니바의 와인을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이어졌다. 사실 진짜 이름은 박은혜예요. 내가 고백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저도 진짜 이름은 강민호예요. 우리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어색함이 사라졌다. 어느새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격하게 한참 동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이 내 귀에 나지막히 애기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욕구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신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전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묘한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강민호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잘 잤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없어요. 아침 식사 후 모두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임 말고 그냥 우리 둘이. 모임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강민호와의 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가끔 만나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서울에 도착한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자 정호는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어땠어?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다행이네. 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잘 챙겨줘서 괜찮았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강민호와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만났다. 그때마다 나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다. 처음 몇 달은 달콤했다. 서로의 몸은 항상 달구어져 있었다. 마치 몇 년간 헤어져 있다 만난 연인처럼 온 몸이 불타올랐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전시회를 함께 보는 오후, 조용한 공원을 걸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들. 강민호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나 역시
그의 건축 작품과 취미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민호는 더 자주 만나기를 원했고 연락도 더 빈번해졌다. 처음에는 설레던 메시지들이 점차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혜 씨가 사는 동네도 구경하고 싶어요. 어떤 곳에서 사는지 궁금해서요. 그의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안 돼요, 민호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조심하기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은혜 씨 일상도 알고 싶고. 제발, 안 돼요. 3개월이 지나면서 강민호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은 내가 마트에 갔을 때 우연을 가장해 나타나기도 했다. 우연이네요. 그가 말했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요? 그냥 직감이에요. 불안해졌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만남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왜요? 너무 위험해져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 미안해요. 은혜 씨,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제가 은혜 씨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민호 씨. 우리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강민호는 더욱 집요하게 연락해왔다. 결국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평화가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새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놀랐다. 은혜 씨, 지금 어디예요? 꼭 만나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요. 지금은 안 돼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5분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요. 강민호의 간절한 부탁에 나는 결국 마트에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사실, 다른 도시로 발령났어요. 내일 떠나요. 그래요. 왠지 모를 섭섭함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이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제 차가 빨라요. 급한 마음에 나는 강민호의 차에 올랐고 그의 차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 그가 나를 부축하며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던 아들과 딸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응급실에.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강민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내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분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은혜 씨의 지인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 급한 소식을 듣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 순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고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박은혜님 가족분들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순식간에 모든 대화는 남편의 건강 상태로 옮겨갔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민호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잠시 안도했지만 아이들의 질문은 피할 수 없었다. 엄마, 아까 그분 누구셨어요? 정말 지인이세요? 딸이 조용히 물었다. 응,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 팔짱을 끼고 있었잖아요.
좀 이상했어요. 아들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내가 너무 놀라서 비틀거렸거든. 그래서 부축해 준 거야. 그들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빛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밤새 정호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만약 내가 강민호와 만나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정호의 상태를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정호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강민호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 매일 꽃바구니가 배달되었고 보내는 이는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민호가 서 있었다. 은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보, 누구야? 거실에서 정호가 물었다. 공포에 질려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민호가 발을 문틈에 끼웠다. 제발 가세요, 제발요. 나는 속삭였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서로 마음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호가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패닉 상태에서 나는 문을 밀어 닫고 정호에게 돌아섰다. 누구였어? 정호가 물었다. 그냥 잘못 찾아온 사람이야.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집에 방문객 있었어요? 퇴근하다가 아파트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거든요.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 같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아들과 딸을 불러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유여행에서 시작된 강민호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엄마가 어떻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강민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엄마. 이건 스토킹이에요. 딸이 말했다. 결국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강민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처음엔 그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이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경고한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정호는 결국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다. 대신 정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수술 후유증으로 정호의 거동이 더 불편해졌지만 나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일상들이 새롭게 느껴졌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느 날 정호가 말했다. 뭐가? 더 다정해진 것 같고 예전보다 나를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늦게라도 깨달은 거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6개월 후 미선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또 다른 자유여행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다시는 안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긴 얘기야. 그냥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곁에 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정호에게 다가갔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로 해. 정호가 웃으며 답했다. 그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일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59년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싶었다. 자유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그리고 진실된 삶의 가치를 알게 해준 여정이었다. 지금 나는 정호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 쌓아온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다. 잠시의 방황은 있었지만 결국 나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이 떨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